꼭 혜주 씨가 날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저야 과장님께서 부탁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려야죠. 지금 어디세요? 일단 병원으로 와주게. 네, 지금 제가 병원으로 갈게요. 고마워요, 혜주 씨. 과장의 전화가 끊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더욱 궁금해졌다. 혜주는 서둘러 백에서 꺼낸 물건들을 다시 쓸어 넣었다. 과장이 이토록 급하게 혜주를 찾을 만한 일이라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가방을 들고 문단속을 하고 나오면서 혜주는 주차에 대한 걱정이 참 쓸데없었다 싶어 싱긋 웃고 말았다. 그때 혜주는 진규가 보낸 드링크의 뚜껑이 자신의 가방 속에 섞여 들어간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 뚜껑이 혜주에게 얼마나 큰 행운을 안겨다 줄 것인지도. 병원으로 운전해 가는 내내 혜주의 머릿속을 맴돈 것은 과장의 용건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린 시절 진규와의 추억이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남학교와 여학교로 갈리긴 했지만 시내로 통학을 하면서 늘 함께 다니곤 했던 기억들. 때로 등교 시간에 늦으면 진규의 자전거 뒤에 앉아가기도 했다. 시내로 나가는 길은 어린 시절의 그 뚝길을 지나야 했다. 그때까지도 흙길 그대로여서 자전거 뒤에 앉아 가려면 여간 엉덩이가 아픈 게 아니었다. 야, 엉덩이 아파. 좀 천천히 가. 진규의 허리춤을 붙잡고 혜주가 소리를 치면 진규는 짓궂게 더욱 속력을 높이곤 했다. 학교까지 가는 내내 혜주는 비명을 질러댔다. 학교 정문 앞에 자전거가 서자마자 혜주는 얼른 뛰어내리며 진규의 등짝을 두들겼다. 야, 이 나쁜 자식아. 천천히 가라니까. 머리도 바람이 다 날렸잖아. 진규는 늘 그렇듯 말없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자전거를 몰고 가버렸다. 혜주가 멀어져가는 진규를 향해 고함을 지르며 공중에 주먹질을 해대고 있노라면 혜주의 친구들이 다가와서 둘의 관계를 놀리곤 했다. 야, 김혜주. 또 남자친구 자전거 타고 학교 왔냐? 남자친구는 무슨 개코가 남자친구야? 어? 내 저런 자식을 그냥 죽여버려야지. 아우 진짜. 야, 벌써 소문 다 났어. 밀양여고 전교 1등이랑 밀양고등학교 전교 1등이랑 사귄다고. 좁은 밀양 바닥에 소문 다 났어 이년아. 아유, 소문은 무슨 소문이야. 얼른 가자. 늦겠다. 소문이 돌아도 혜주는 개의치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규와 나란히 서울대 의대에 진학할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 진규의 아버지가 쓰러진 것은 대입을 석 달 앞두고서였다.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다가 갑자기 쓰러진 진규의 아버지는 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더 큰 병을 가지고 있었다. 폐암. 혜주의 아버지에게 내려진 저주가 이번엔 진규의 아버지를 덮쳤다. 진규는 서울로 진학하겠다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IMF로 나라가 망해가는 시절이었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과수원을 지켜야 했다. 결국 진규는 밀양에 있는 대학교 농가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마을 뒷산에서 진규와 혜주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네모까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줘. 알았지? 진규의 그 말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혜주의 귓가에 맴돌았다. 혜주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운명이란 언제나 사람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곤 한다. 처음으로 그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던 순간이었다. 그날 혜주와 진규는 말없이 손을 잡고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한 동네에 살면서 친구처럼, 철이 들면서 때론 연인처럼
그렇게 지내온 둘이었지만 손을 잡고 있어 보기는 처음이었다. 서울 가서도 서로 연락하면 되지 뭐. 진규는 그렇게 말했고 혜주도 반드시 그러리라 다짐했지만 결국 대학에 진학하고부터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 혜주가 어머니와 함께 완전히 서울로 이사를 했고 다시 고향에 내려갈 일이 없어져 버렸다. 의과 대학에서의 일상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하루하루 감당해야 할 공부에만 신경 쓰기에도 역부족이었다. 레지던트 시절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자 혜주는 누구보다 외로웠지만 진규를 떠올리지는 않았다. 하루 두어 시간도 채 못 자는 생활의 반복이었고 혜주는 어머니의 죽음도 외로운 자신의 신세도 위로할 틈 없이 끊임없이 자신을 다그쳐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최고의 의사가 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그리고 진규의 아버지를 앗아간 그 병마를 정복하고 말리라. 그렇게 혜주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과장의 뜬금없는 부름에도 군말 없이 지친 몸을 병원으로 옮기는 혜주에겐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다. 당분간 과장의 뒤를 열심히 쫓으면 폐암 연구소 쪽으로 길을 뚫을 수 있을 수도 있었다. 뛰어난 외과의로서의 명성도 탐이 났지만 어느 정도 자신만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 역시 필요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도로는 새벽이라 텅텅 비어 있었다. 무심하게 가속 페달을 밟아 혜주는 금방 병원 정문에 도착했다. 차단기는 내려져 있었고 수희 아저씨는 유리로 된 칸막이 안에 앉아 있었다. 병원의 밤 풍경에서 그다지 급박한 상황의 기미가 느껴지지는 않았다. 혜주는 운전석의 창문을 열고 수희 아저씨에게 얼굴을 내보였다. 평소 같으면 말 없이 차단기를 올려주었어야 할 수희 아저씨가 어쩐지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칸막이 밖으로 걸어 나왔다. 아저씨, 저예요. 차단기 좀 올려주세요. 혜주의 말을 듣고도 아저씨는 그대로 칸막이 밖으로 나오더니 저쪽 건너편 어딘가로 손짓을 했다. 아저씨가 손짓하는 곳을 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명의 사내가 혜주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김혜주 씨 되시죠? 그런데요? 누구시죠? 혜주는 약간 의아해하며 물었다. 남자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보였다.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지만 자세히 보여주었더라도 알아보지 못할 신분증이었다. 경찰은 아니었다.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최태식 과장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과장의 지시로 왔다면 거짓말은 아니었다. 이런 늦은 시간에 혜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혜주를 병원으로 부른 과장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할 테니까. 내려서 저희 차로 가시죠. 어디를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곤란합니다. 가셔서 이야기하시죠. 혜주는 약간 꺼림칙했지만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다. 차는 시동을 걸어둔 채 수희 아저씨에게 맡겼다. 수희 아저씨는 혜주의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차단기를 올렸다. 혜주는 슬쩍 수희 아저씨에게 다가가 물었다. 아저씨, 저 사람들 누구예요? 아유 몰라 나도. 아니 그냥 오더니 혜주 선생 기다린다고 오면 불러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이 시간에 혜주 선생이 여기 왜 오냐고 하니까 그냥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 혜주는 그들을 따라 약간 걸어갔다. 그곳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양복을 입은 사내 중 한 명은 운전석에 타고 혜주와 나머지 한 명은 뒷좌석에 탔다. 연행되어가는 피의자가 된 기분이었다. 혜주는 괜스레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인지 묻지도 못했다. 1시간이나 달렸을까 도로가 구불구불해지고 가로등이 점점 사라지더니 차는 완전한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도로가의 표지판이 차의 전조등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야생동물주의 표지판이었다. 창밖의 어둠 속으로 숲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났다. 지금 도대체 어딜 가고 있는 거예요? 좀 알고 가고 싶네요. 혜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저희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그저 지시받은 대로 김혜주 씨를 모셔가는 것뿐입니다. 가시면 모든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 듣는 이만 못한 대답이었다. 혜주는 창밖을 기웃거리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짐작을 해보려 했으나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이윽고 차가 속력을 줄였다. 앞에는 겹겹이 바리게이트가 쳐진 모습이 나타났다. 바리게이트 앞에 총을 든 군인들이 줄줄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혜주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총을 든 군인 한 명이 차 앞을 가로막고는 운전석 옆으로 다가왔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내가 짙게 썬팅된 창문을 열자 군인은 황급히 경례를 붙였다. 보초를 통과한 차는 톱니처럼 이어진 바리게이트들 사이를 천천히 꾸불꾸불 피해 나갔다. 한참을 그렇게 지나가자 더 이상 바리게이트는 나타나지 않았고 텅 빈 도로만이 보였다. 도로를 따라 계속 직진하다가 오른쪽으로 커브를 돌자 멀리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 한 채가 희미하게 보였다. 건물 주위로는 수풀이 울창했다. 도로가 비탈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산 중턱쯤 되는 것 같았다. 숲이 우거진 한가운데 있는 이런 시설은 분명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일종의 군사시설 일이라 과장이 이런 기관과도 친하다는 사실에 혜주는 속으로 두려움 섞인 찬탄을 터뜨렸다. 건물 현관에 군복을 입은 사내 한 명이 서 있었다. 차가 현관 앞에 서고 혜주는 두 사내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경례를 붙이는 걸로 보아 둘 역시 사복을 입었을 뿐 군인 신분인 듯 했다. 김혜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런데 여기가 어딘지 일단 들어가시죠. 최태식 과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혜주는 중사를 따라 기나긴 복도를 걸어 들어갔다. 복도는 차갑고 길었다. 허리 높이까지는 푸른색, 그 위로는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콘크리트 벽은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다. 천장 한가운데 줄지어 달린 형광등은 약간 어두침침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걸어가는 내내 좌우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철문이 보였지만 편말이 달린 문은 하나도 없었다. 무슨 은밀한 작업을 하는 곳인지 내부 인사들도 자신의 사무실을 찾지 못할 것 같았다. 마침내 복도 끝에 있는 철문으로 중사가 혜주를 안내했다. 이쪽입니다. 네. 중사는 문을 열면서 경례를 붙였다. 김혜주 씨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과장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중사는 몸을 돌려 혜주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혜주가 들어선 그곳엔 방 한가운데 커다란 탁자가 놓여 있었고 탁자 주위엔 과장과 소령 계급장을 단 군인 한 명,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사내가 앉아 있었다. 혜주의 자리인 듯 과장의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혜주를 안내했던 중사는 혜주를 들여보낸 후 밖에서 문을 닫았다. 중사의 돌아가는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방음은 철저했다. 혜주는 군대란 곳이 참 분업이 철저한 곳이라는 생각을 했다. 병원에서 여기까지 혜주를 데려오는 사람이 있고 현관에서 이 방까지 혜주를 데려오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여기서 이렇게 혜주를 맞는 사람이 또 따로 있다니. 이런 철저한 분업이 군대의 모든 사무에 통용되는 원칙인지 아니면 이번 일이 특별히 보완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김혜주 씨, 앉으시죠. 소령은 공손하게 말했지만 누가 들어도 명령이었다. 과장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해주는 자리에 앉으면서 옆에 앉은 과장에게 작은 소리로 물었다.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주의 말이 과장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낚아채기라도 하려는 듯 소령이 말했다. 해주는 머쓱해져서 소령을 주목했다. 일단 서로를 좀 아셔야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서로 인사를 하셨지만 지금 오신 혜주 씨를 위해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육군본부 소속 이완규 소령입니다. 맡고 있는 일은 화생방 담당입니다. 소령은 해주의 맞은편에 앉은 파란 점퍼를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팀장 박상호 경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최고의 법의학 실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령은 다시 해주와 소령의 사이에 앉은 검은 코트를 입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를 소개했다. 그리고 이분은 보건복지부 산하 전염병 대책위원회 실무위원 김기수 사무관이십니다. 비상시 각종 행정상의 대책을 마련하시는데 최고라고 들어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최태식 과장님은 국립서울대학교 부설병원 외과 과장님이시며 폐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김혜주 씨는 최 과장님께서 특별히 추천하신 외과 전문의십니다. 해주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소개를 듣고 감을 잡았다. 전염병, 폐, 부검. 간단했다. 폐와 관련된 전염병이 발생했으리라. 아니나 다를까 소령이 말을 이었다. 일단 지금부터 간략하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령은 손에 쥔 작은 리모컨을 눌렀다. 방 안에 불이 꺼지며 해주의 등 뒤에 달린 프로젝터가 맞은편 벽으로 빔을 쏘자 사진이 나타났다. 스크린에 나타난 화면은 끔찍했다. 흙바닥에 일렬로 뉘어진 시체들, 시신들의 입과 코에서 흘러내린 피. 복장으로 보아 사망자들은 농촌의 아주머니, 아저씨들 같았다. 사진 모퉁이에 군화 끝이 살짝 찍혀 있었다. 소령이 다시 버튼을 누르자 다른 시체 사진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끔찍했다. 입안 가득히 피가 고인 사진도 있었고 가슴팍까지 흐른 피가 이미 말라붙은 채 죽어 있는 사진도 있었다. 얼굴색이 푸르스름하게 변한 걸로 보아 호흡곤란으로 죽은 사람 같았다. 네 번째로 갓 죽은 어린아이의 사진이 나왔을 땐 팔에 소름이 돋았다. 상황 발생 지역은 강원도 곡성군의 진수마을이란 곳입니다. 지금까지 마을 주민 24명 전원이 사망했고 사인은 모두 호흡곤란을 수반한 폐출혈입니다. 전염병인지 아니면 모종의 테러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지역은 중군사 지역인 관계로 현재 군에 의해 봉쇄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면 사체를 수습한 군인들 중에서도 희생자가 있을 텐데요. 보건부 관리가 말했다. 네, 군에도 희생자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일한 증세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감염에 의심이 되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보건부 관리의 질문이 이어졌다. 문제는 감염의 증상 없이 바로 사망한다는 점입니다. 발병한 지 5분 이내에 사망했습니다. 징후 따위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화학 혹은 생물학적인 테러였든 전염병이었든 징후가 없다니요. 보건부 관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왼쪽 눈썹을 위로 올린 채 동의를 구한다는 듯 나머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 점이 저희로서도 참 의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려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현지로 파견되는 겁니까? 부검팀장이 물었다. 물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빠지고 싶으신 분은 지금 빠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워낙 민감한지라 모종의 조치가 가해질 겁니다. 모종의 조치라면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사태가 전염병에 의한 것일 경우입니다. 이 병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국가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발병한 전염병의 경우에도 중국 경제는 거의 마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태가 제한된 지역 안에서 벌어졌고, 게다가 그 지역이 중군사 지역이라는 현재 군에 의한 은밀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태가 확산된다거나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갈 경우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모종의 조치라는 것이 감금이군요. 부검 팀장이 앞질러 가듯 말했다. 격리라고 해두죠. 지금 작전에서 빠지시더라도 사태가 끝날 때까지 현재 계신 이곳에 격리 수용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에 참여하셔서 사태가 성공적으로 수습된다면 여러분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이 제공될 겁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면? 보건부 관리가 양손의 손가락을 얼굴 앞으로 모으며 물었다. 그럴 경우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겁니다. 국가는 현재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소령의 마지막 말은 흑백 방공 영화처럼 진부하기 그지없었다. 선뜻 먼저 거절하고 나서는 이도, 먼저 자원하고 나서는 이도 없었다. 잠시 고민과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눈빛으로조차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진 않았다. 철저히 스스로 판단할 문제였다. 난 참여하겠소. 가장 먼저 결정을 내린 건 과장이었다. 과장의 성품다웠다. 과장은 말을 마치자마자 해주를 쳐다보았다. 따라와 달라는 뜻일까? 해주는 채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과장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 저도 가겠어요. 의사로서도 지녀야 마땅할 희생정신 외에 해주에게도 계산된 바가 있었다. 성공리의 일이 끝났을 경우 국가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그 파격적인 보상. 사안이 이토록 보안을 요한다면 일이 끝나고 난 후에도 참여했던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칼자루는 해주 쪽에서 쥐는 셈이었다. 그것이 금전적인 것이든 어떤 지위이든 해주가 원하는 만큼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살아서 돌아왔을 때 말이다. 우리의 임무라는 게 가서 병의 확산을 막는 겁니까? 아니면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까? 보건부 관리가 확인하듯 소령에게 물었다. 당장은 발생 지역이 고립된 까닭에 다른 지역에서 전염의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해야겠군요. 그러나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면 병의 확산을 막을 방도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령의 대답을 듣고서도 보건부 관리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가슴 앞에 모은 양손의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렸다. 나도 가겠소. 보건부 관리는 결국 세 번째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나도 가긴 가겠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파견되는 겁니까? 부검팀장의 조심스런 질문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부검도 하지 않았겠군요. 네, 소령은 부검팀장의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했다. 그럼 다들 승낙하신 것으로 알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저기 잠깐만요. 지금 바로 가나요? 아니면 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전 아무것도 챙겨온 게 없어서.
해주는 출발이라는 소령의 말에 깜짝 놀라 말했다. 필요하신 모든 것은 말만 하시면 현지로 조달될 겁니다. 자, 일어나시죠. 4명은 소령의 말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갑작스럽긴 했지만 사태의 긴박함으로 보아 늦출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해주는 오늘 밤도 꼬박 세어야 한다는 사실이 약간 부담스러웠다. 소령은 출입구 앞에서 문을 열려다 말고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아, 참. 그 말씀을 안 드렸군요. 이번 사태의 작전명은 붉은 방입니다. 이는 작전 지역을 일컫는 음어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음어로 붉은 손이라 불리게 될 겁니다. 가장 연장자이신 과장님께선 붉은 손 2 팀장을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이 순서대로 박상호 씨께서 붉은 손 3, 김기수 씨께서 붉은 손 4, 그리고 김혜주 씨께선 붉은 손 5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 일행은 붉은 방으로 향했다.